마구 눌러 새로 고침. 우리 하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가장 그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나왔는데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일단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 K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음 이유는 그냥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몰입이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윤지석 원님. 저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그 1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막 엄청 많은 정보가 막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거를 쭉 읽다가 갑자기 막 그 여러 가지 상상하는 대로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럼 윤지석 투님. 좀 일단. 네, 그럼 박준희님. 네 번째 이야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 그, 게임에서 막, 인류애라는 문명을 막 발달시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게임에서 실행한 일이 진짜로 막 현실에도 일어나고, 그다음 막 자신과 같이 게임을 하던 그 친구의 막 정체도 막 밝혀지고, 그러는 게 되게 흥미진진해서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은미님. 저도 뜬구름 사이에서 우리는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특히 뭔가 열린 결말인 것 같아서 뒤에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는 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새로 고침 같은 경우 뭔 얘기인지 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평이한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어쨌든 좀 뒤에 뭔가 이렇게 반전이 있는 그래서 끝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작가의 흥미들을 잘 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식사를 합시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나름 이렇게 감동 코드 이런 것도 좀 있고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다고 얘기하고 좀 잔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다 흥미로워서 특별히 뭘 꼽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저안 했는데요. 이런 그냥 제끼는 거야? 하진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사회자니까.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몰랐어. 아니, 제끼자 정답 사회자니까. 많아요. 제끼자. 제끼가 너 준비했니? 지금 생각했어. 안 해도 돼? 제끼요. 제끼요, 안 해도 제끼요, 돼? 제끼요. 제껴도 되고. 제끼요, 네, 제끼요, 제끼요. 그럼 다음 질문. 오케이, 오케이. 야, 하진아, 저기 네? 오늘 밤새 운다. 네? 너한테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운다, 너한테, 너. 제가 저딴 친구한테 존재감을 얻으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럼 윤지석 해봐. 기회를 줄게. 딱히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술사의 시간이라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 약간 뭔가 좀 미신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 그, 아까 주술사 이야기 나왔는데, 그 주술사 이야기에서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저주를 믿으시는지 아니면 해본 적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전 해본, 아, 저는 그 옛날에 윤지석이랑 싸웠을 때 빨강 색깔 그 펜으로 그 세 번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는 미신이 그거를 실제로 윤지석 이름으로 해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안 돼가지고 믿지는 않고 있어요. 윤지석 원님. 누구를 저주해본 적은 없긴 한데 믿긴 합니다. 믿어. 네, 믿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윤지석 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믿지 않기 때문에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옛날에 적은 적도 좀 많고, 그리고 저는 아니고 제 어떤 네,
제 어떤 아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좀 뭐지 그 유튜브에서 되게 옛날부터 되게 저주 관련된 거를 많이 찾아보고 옛날에 저한테 그 밤에 종이에다가 뭐 떨어뜨려가지고 무슨 귀신한테 뭐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했던 어떤 네 윤 씨 어떤 친구 하나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럼 네. 박준님. 저주를 믿진 않는데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네, 형? 그러면 은비님. 저도 딱히 믿거나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는 뭐 특별히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런 기억은 없고 다만 뭐 과거에는 이것들이 미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들어서는 뭐 저주 뭐 인형에다 뭐 찌른다고 뭐 이거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기도의 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염원, 바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는 그 이게 확정되는 거 아니죠. 나중에 더 과학이 밝혀지면 이런 물질계와 정신계 이게 우리는 지금 이게 분리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 모두의 기초가 되는 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런 바람, 기대 이런 것들도 뭐 저주 이런 것들도 그 기운이 어떻게 그 작용으로 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현재 과학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막연한 그런 믿음 같은 것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주술사의 시간에서 아까 지석투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이라고 했는데, 그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좀 더 설명을 해볼까? 지석투? 약간 좀 저주에 관한 것도 그렇고 좀 애초에 그리고 좀 마지막 결말 부분도 조금 네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마지막 결말이 뭔데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거 뭐지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작품에서는 열린 결말로 뭐 표현하고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자신의 힘을 속였든 뭐 인간이 아니던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 뭐 네 이쪽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지석투는 그 민속학을 연구했다는 그 대학원생 누나가, 그 대학원생 누나의 정체에 대해서 열린 결말이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너는 어떻게 해석하는데? 뭐 약간 뭐 저주하고 관련돼서 뭔가 형상화된 뭐 그런 게 아닐 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준이는 어떻게 봤어? 그냥 이 그 여기 그 이 주인공이 막 그 너무 막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만들어 지금 정신 자기 정신 안에서만 있는 하나의 그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만들어낸. 주인공의 정신 착란이었다? 네, 준이가 보기 해석하기에는 은민이는 어떻게 네. 해석? 여기 뭐 대웅의 정령?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응.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보니까 대웅의 정령?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응? 대웅의 정령의 역할? 이런 정령? 거. 그러면 저 그 은민이는 정령이 실제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살짝 하도 간절하니까 사람화가 돼서 알려주는 거죠. 여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저주는 이런 걸 말하잖아요. 선생님이 살짝 이해를 못하겠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은민이 너는 여기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했냐고. 아까 예를 들면 준이 같은 경우는 저기라고 했잖아. 이 사람이 정신 착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없는 데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현상으로 좀 준이는 설명한 거잖아. 은민이 너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없는데 음, 그러니까 그 잠깐에 걔만 아는 그 남자 소년만 아는 음. 보이게 대웅의 정령이 잠시 있는 것 실존 인물처럼 왔다 가요.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령이란 존재는 없다. 그냥 이 역시 이 아이가 혼자서 그 너무 몰두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환상 이런 걸 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은민이는? 은민이도? 아니요, 그냥 이 정령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정령이 이 책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정령이 이 책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 것 같다고. 네, 이 아이에게 정령이란 존재가 출현했다. 간절히 바람 때문에 네.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봤다. 그래, 하진이는. 저도 그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 에서도 그 좀 자세히 다뤘던 걸로 알고, 그 일단 뭔가 내용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신착량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그 좀 그 주인공을 그 저주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응, 지석원. 저도 그러니까 어느 일종의 정령이거나 아니면 초인이라는 그 매개체에 깃든 힘이 형상화돼서 주인공에게 나타난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아주 단골 소재이잖아. 뭐 귀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상당히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UFO 같은 경우에 뭐 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거다. 착시현상이다. 라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UFO가 무주인이 존재해서 그들이 나타난 거다라는 것까지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귀신이라는 존재, 정령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고 어쨌든 우리의 과학 수준으로는 납득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에 따르면 501호가 지난 5월부터 빈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만난 그 대학원 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고. 근데 자기는 분명히 만났던 거고. 그런 그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책에서 어쨌든 그런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는 거예요. 주제는. 지석도? 어, 좀 약간 미신에 대해서 응, 작가는 조금 그러니까 이 미신이라는 게 좀 나쁜 쪽으로는 좀 믿지 말라라는 뭔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계몽주의냐? 미신을 타파하자. 계몽주의 나쁜 쪽으로는 믿지 말자. 지석호는 어떻게 생각해? 그 미신이 주제긴 한데 약간 청소년 약간 뭐 얘가 뭐 학폭을 당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학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굳이 학폭 얘기 아니더라도 그런 약간 어두운 면 같은 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준이는. 그, 오히려 그 저주나 그런 거를 하는 게 응, 그 뭐 이 책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응, 그 얘기처럼 응, 자신이 남을 저주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잠깐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로 내가 응. 행복해지는 거는 의미 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더 지금 더 잘 살까 뭐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해라. 약간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 얘기를 더 강조했다. 네. 하진이. 또 비슷한데 그 저주를 하는 것은 그 진짜 되든 안 되든 결국 그 책에 나왔듯이 자신에 대한 그 자책 자체 왜 그랬을까 그런 것만 더 키워주고 오히려 더 생각을 나게 하니까 그 저주가 그 거울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오히려 걸리는 그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자기 자신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는 거니까 그런 걸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응, 증오하는 응. 네. 은민이는. 응, 저도
앞에 두 명이랑 비슷하게 어차피 부메랑 효과 뭐 이런 걸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저주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저는 좀, 저도 약간, 그 음, 아까 준이었나? 하진이었나? 음, 아까 말했던 거에서. 그러니까 이런 저주 같은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준이 말에 조금 더, 네, 약간 공감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뭔가, 네, 그러니까 뭐 그리 좋은 행복도 아니고, 뭐 오래가지도 않는다고 약간 이런 거를 좀 의미했던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 지금 말한 게 이 책의 세 가지 지점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지석원이 말했던 뭐 학폭이었건 뭐 왕따였건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연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체야 주체. 지석투가 얘기했던 뭐 초인의 힘을 빌려서 정령의 힘을 빌려서 미신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데 나머지 준이 하진이 은미가 말했던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저주는 거울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즉 그것들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주인공이 변화하잖아. 그 주인공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책 101쪽 좀 봐볼까? 자, 책 101쪽의 중간 부분에 그건 또 무슨 소리죠? 방금이라고 한 부분, 그 방금 거기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자. 저 책을 반납해가지고 101쪽, 제가 101쪽.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은 저주 시전자의 마음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 저주 자체에도 비슷한 부작용이 숨어 있죠. 혹시 부메랑 효과에 대해 들어봤어요? 비슷한 개념으로 카르마라는 것도 있고 쉽게 말해 누군가를 저주해서 화를 입히게 되면 저주 시전자 역시 나중에도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적과 지쳐서 말이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저주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부메랑 효과. 부메랑은 알지? 예, 네, 부메랑이 뭐야? 다시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렇지.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 퍼부은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까르마. 카르마가 나오는데 카르마 들어봤어? 업보. 그렇지. 지도원이 얘기했네. 업보. 카르마라는 거는 원래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고, 불교가 힌두교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불교의 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주로 이제 업보라고 해석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카르마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윤회와 연결돼. 왜 카르마하고 윤회가 연결되는 거야? 지도원? 이 현생에서 업을 많이 쌓으면은 막 후생에 이제 막 뭐 벌레 같은 걸로 막 태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 카르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뭐 받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그걸 또 받게 돼 있다는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 나쁜 놈이 있어. 근데 그 놈이 잘 살아. 그럴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하는 거야. 기독교에서는 신이 그를 뭐 할 거다? 심판할 거다. 즉, 살아서 우리가 그 법 체계에서 공권력으로 해서 심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신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른바 천국 지옥이 있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기독교 계열이야. 근데 요 불교 힌두교 계열은 그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렀으면 근데 현생에서 벌 받지 않았어.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카르마 때문에, 업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그 업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힘든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지석원이 방학인데 내가 쉬지도 못하고 막, 힘들다. 이러면 아마 지석이 전생에, 한량이었어, 한량. 그러니까 놀고 먹고 그냥 했던 거야. 그 업을 지금 지석원이 지금 현생에 뭐 하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 라는 걸로 이 책에서는 이 카르마 사상은 그렇다는 거야. 이해가? 네. 물론 그 카르마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믿냐 믿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도 뭐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용어까지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 그 분노, 화가 있을 때 내가 고통받았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간디 같은 경우 이렇게 비폭력 평화주의 라고 얘기하고 복수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힌두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폭력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폭력은 다시 나에게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디 같은 경우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아까 그다음에 준이 뜬구름 사이에서 우리는에서 이게 열린 결말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점에서? 저는 열린 결말이라고 안 하고 저랑 똑같은 선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있어요. 은민이가 열린 결말이라고 했던 거야? 네, 이게 왜 열린 결말이야? 어떤 점에서? 어, 이게 뭐지? 그, 사피엔스를 없앤다고 한 다음에 이날 지구에도 그 전기 다 끊기고 이런 게 일어난 다음에 이 신규리가 응. 이제 어디로 피하라고 하고 끝나잖아요. 음. 그래서 자기랑 이게 해결, 끝까지 같이 가자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 주인공들이 해결하는 그것까지 보통은 이제 있으면은 끝이 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끝나니까 뭔가 뒤에 이야기가 좀 열린 결말이 아닐까 해서 그러면 은민이가 생각하는 은민이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 은민이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 거야? 열린 결말이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뭐가 해결된다는 거야? 얘네가 이제 그 게임을 다시 뭐라 해야지? 다시 신으로서 세상을 다시 꾸려가지고 어, 현재를 해결하려고 만나는 거 아닐까요? 은민이는 그렇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항이 왔는데 그 도시 파괴가 왔는데 게임이 현실에서 구현되는데 이 애들이 가가지고 가서 그 게임 그거를 뭐 스톱시킨다던가 정지시켜서 어쨌든 도시를 다시 구원한다, 정상화시킨다. 은민이는 네, 근데 정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운영해서 없애지 않을. 그래 그래. 준이는 은민이 그러니까 걔네들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이 게임에서 얘네들이 게임을 했잖아요. 응, 근데 이 게임에서 이 친구들이 인류를 없앤다고 했어요. 응, 그 인류를 없앤다는 이유가 인류가 환경 파괴를 해가지고 지구가 점점 환경에서 그 환경 파괴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류를 없앤다고 했는데 응, 그래가지고 인류를 다시 살리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얘네 뭐 인공지능하고 같이 가가지고 응, 인류를 다시 살리기는 할 것 같은데 응, 대신 전체적인 뭐 인류를 다시 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응, 전체적인 뭐 환경 정책이나 뭐 그런 걸 다시 해가지고 응. 환경주의적인 뭐 그런 지구를 만든다고 뭐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그럼 일종의 노아의 방주야. 일단은 쓸어버리고 몇몇 사람들이 다시 네, 사는 거야.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시 건 사람 방향으로 갈 거다. 준이가 보기에는. 네. 자, 하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오히려 해피엔딩은 살짝 배드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아, 열린 결말이 아니라면? 왜냐면 그 게임을 만든 게 지구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냥 지구가 되는 거면 그 지구의 마음으로 환경 파괴를 하니까 인류를 없애버리자라고 했잖아요. 음. 거꾸로 지구의 마음을 쓴 게, 거기서 끝내는 게 제일, 배드엔딩으로 아예 지구가 망가지거나, 인류가 사라지거나 그렇게 끝낼 수도 아, 있을.
하진이가 지금 배드엔딩이라고 그러는 거는 인류 입장에서 네, 새드엔딩, 배드엔딩으로 끝나는 거다. 네. 그 인류 입장에서는 배드엔딩이지만 뭐 자연 입장에서는 배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희는 인류니까. 어쨌든 하진이는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날 거다. 그럼 이건 하진이가 보기에는 그런 열린 결말이라고 특별히 할 수 없네. 그냥 이거 끝난 거네, 그냥. 네, 어차피 딱 그렇게 끝나는 게 모든 결말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진이 너가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전 살고 싶죠. 난 살고 싶어. 지석ቱ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나오는 이 싱귤이라는 애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음, 저 봤을 때는 그냥 인류 멸망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기, 그, 어디였지? 그, 여기서 전염병 몇 개를 돌려야지 사피엔스를 멸종시킬 수 있다고 이런 말들까지 했던 거 보면 그렇게까지 인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석원, 이 얘가 인공지능 그 지구 정화라고 했잖아요. 음, 솔직히 인간은 지구에 버려진 쓰레기고 그래서 결국은 인류를 치우는 게 지구 정화를 할 때 최고란 말이죠. 한반도 뭐 정화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일단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그냥 끝이다. 열린 네, 결말. 그냥 어, 여기서 뭐 오라고 했는데 가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다 터뜨릴 것 같아요, 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럼 뭐야? 지석원, 이 소설에서요. 지금 요 뜬구름 사이에서 우리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사람들이 문제다. 사람들이 문제다. 지석도 얘네들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결국에 인류가 뭔가 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그냥 뭐 기후위기, 환경오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진, 그,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기후위기를 최대한 줄이고 환경을 오염하지 말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민, 환경 저도 지금의 지구 상황을 나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돼간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얼기설기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기후위기, 환경 문제에 관한 어떤 고민들,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바로 AI, 인공지능,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의 발달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결국은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 그 부분, 로봇이 더 발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로봇이 우리 인류를 지배할 거다, 그 세상을 지배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로봇이 이른바 자치적인 힘을 갖게 된다면 인간을 오히려 노예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류의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한쪽의 주장은 지구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지구 환경을 그 파괴시킨 것 또는 영속적인 지구를 위해서 지구 발전을 위해서 AI에게 지구를 발전시켜 라고 하면 AI가 사람들이 지구에 없는 게 지구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제거할 거다. 라는 식의. 이 책은 보면은 바로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런 류의 책인 거지. 그러니까 AI 발달이나 로봇의 발달에 대해서 설마 그럴 리야.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로봇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할 거고
AI가 뭐 똑똑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지 그 자체로 뭐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발달시켜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책에서는 사람들 자신이 뭐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없어지는 게 전체를 위한 길임을 자기들 스스로가 알 거 아니냐. 그러니 이런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방향이 다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구 환경을 똑바로 잘 살리는 쪽으로 더 이상 파괴하는 쪽으로 가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어. 또 한 가지는 그러니 AI나 이런 로봇 같은 것이 발달하도록 놓아둬서는 안 안 된다는 된다. 식으로 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하진이처럼 물론 하진이는 살고 있다고 했지만 하진이처럼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면 인류는 없어지는 게 맞아. 라고 인류 책임론을 들어서 우리 인류라는 존재가 우주 전체를 위해서 사라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 과연 이 작가는 어느 부분에 더 이제 포인트를 두고 썼는지라는 부분을 봐야 되고 또는 이 똑같은 작품을 뒀지만 우리는 그러면 나는 여러분 스스로는 또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둬서 읽을 것인지 라는 부분들도 또 사람마다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작품 이걸 누가 얘기했더라? 지석이. 윤하진이요. 지석이야. 지석이? 네? 윤하진이요. 윤하진, 윤하진이 여기 현실적이다라고 해서 현실적이어서 인상 깊다고 했는데 어디서 그런 현실을 봤어? 아니, 그냥 뭔가 그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응, 그게 이제 그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나마 좀 저희 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이니까 응, 그다 네. 그렇지. 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 뭐야 학급 안에서의 그런 권력 서열 관계였던 그런 문제들, 왕따 친구였던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무슨 작품 그 이런 비슷한 얘기 있지 않았나? 그 소설책인데 뭐 그 막 마법 나오고 막 그러는 거. 그 고양이 뭐 이렇게가 나오고 독고탁 아니 독고 어 제목이 있으면 생각이 안 나네. 그 네? 한 애는 왕따 당해도 난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애가 막 이렇게 휘어잡고 막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 우리 같이 본 것 중에 어 요번에 그 게임 연구는 아? 그 학교 관련 얘기는 저희 많이 읽긴 했는데, 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재현이라는 인물, 그다음에 우성이라는 인물,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커다랗게 이제 세 인물이 나와. 하나 왕따 시키는 인물, 그 짱 먹는 애. 재현이. 또 하나는 쩔쩔 매는 애. 늘 정, 친구까지 주인공. K.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아이가 이른바 왕따 당하면서도 그냥 혼자 씩씩하게 잘 자라는 애. 그 혼자 씩씩하게 있는 애. 결국 이 애를 통해서 이 K가 뭐야 바뀌는 뭐 그런 이야기 설정들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친구란 무엇인 건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 관계를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 해서 껍데기가 상징하는 바는 뭐야 하지나? 껍데기가 그 자기를 그 학교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씌웠던 껍데기를 벗으니까 음, 그 친구가 오히려 진정한 친구를 사귄 거지 껍데기를 벗으니까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껍데기를 벗어야 오히려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하진이가 그렇게 생각했다. 준이는? 예.
음, 음,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 껍데기가 뭐야? 어, 지석투는 어, 이게 소라게기 맞나요? 그 맞아, 맞아. 소라게, 그 소라게 껍데기는, 그러니까, 뭐, 소라게가 성장할 때마다 껍데기를 새로 찾으려고 하고, 응. 그리고 이러한 소라게 껍데기는 소라게 개수보다 적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껍데기를 가지지 않는 소라게들이 생긴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의 제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 생활의 이유에서 결국에 무리해서 제외되는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제목으로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민이는 어, 뭔가 학교에서 모두 다 자기를 보호할 그런 그러니까 무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고, 그게 그냥 그런 걸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학교 생활하는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 지석이는 지석원 약간 그 뭐 왕따나 사회적인 고립 이런 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소라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생존하는 동물들이 생존하는 어떤 그런 방법 생존을 위해서 뭐 껍데기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껍데기라는 거는 집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보호막일 수도 있고 근데 네, 과연 그것들이 진정한 보호막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쩌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K는 끊임없이 껍데기를 찾아서 가는 거잖아. 그 껍데기 의지에 살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선택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친구, 우성이를 통해서 우성이는 그냥 뭐해? 껍데기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살아가는 거지. 또 하라고 그 점에서 이제 껍데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할수 살아갈 수 있다는 말할 수 있- 것들을 깨닫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네, 껍데기를 갖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어떤 그런 삶, 껍데기 없으면 난 못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껍데기 없이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친구 없이는 못 살아.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친구가 만약 없다. 그럼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 잡아두기 위해서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게 좋은 삶이냐, 올바른 삶이냐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된다는 거지. 그냥 네, 친구가 없으면 어때? 친구 없어도 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던가. 또 뭐 친구 말고 예를 들면 직업. 우리가 직업을 안 갖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 돈, 뭐 가족.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꼭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가치들 있잖아. 중요한 가치들. 자, 오해하지 마. 그 선생님이 이걸 다 거부하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는 껍데기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있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야. 가족이라는 보호막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가족이라는 보호막에서 벗어나서 난 그냥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가족이 사실은 보호막이야. 보호막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걸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때로는 그 가족이 보호막이 아니라 때로는 그 가족이 나를 붙잡는 거야. 억압 억압, 방벽. 족쇄인 거야.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보호막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또 그런 사람들이라면 보호막보다 억새로 작용하기 더 크다라면 가족 없이 또 홀로 살아가는 삶도 가능하다는 건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지. 친구도 마찬가지지. 친구가 얼마나 좋아. 근데 때로 그것들이 지나치면 친구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렇다면 친구 없이 살아가는 삶도 그 사람한테는 해방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멀쩡하게 나 친구가 너무 좋아. 친구도 너무 잘해줘. 근데 난 친구 없는 삶을 살 거야. 난 진정한 자연이 될 거야 하고 그걸 버리고 뭐 이럴 리는 없는 거겠지.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수업 끝나고 나와갖고 가족이란 게 과연 있어야 될까? 내가 가족도 또 독립할 거야. 뭐 이런 보호막을 걷어차고 그럴 때는 없는 거지.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새로 고치까지 얘기할까? 지도본 상상이 뭐 이렇게 재밌고 흥미롭다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설명해 볼까, 지도본? 아, 그게 약간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1인칭에서 이게 막 그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게 아니라 1인칭에서만 이게 설명이 막 되다 보니까 그 약간 스토리 자체를 상상할 수 있는, 구상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음.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쌤이 그랬잖아. 이야기의 이렇게 그 평면적인 흐름이 아니야. 그냥 다 예상되는 그게 아니라 읽다가 이거 뭐지 하고서 나중에 이제 꽤 맞춰야 완성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누가 얘기하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건지 막 헷갈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야? 정신과 의사, 음, 네. 뭐, 그 사람. 제, 부치과 예. 의사랑 요 주인공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고 여기서 사실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 나란 무엇인가? 나란 누구인 건가?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거기 이 책에서는 저기를 다루고 있지. 이른바 가상세계. 네. 인스타그램 속에 나와 네. 현실의 나의 진정한 나는 무엇인 건가? 보정을 해놓고 내가 보정된 나로 바꾸는 거야. 그럼 그거는 진실된 건가? 그거는 거짓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뭐 축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거지. 과거에는 그냥 나 혼자로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 이른바 아바타라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지. 아바타라는 것들이. 그러면서 나가 하나가 아니라 나가 열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정체성에서의 갖는 혼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 그냥 간단하게 치부해버리면, 이른바 성형 중독. 성형 중독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그냥 간단한 성형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아까 말했던 나라는 건 무엇이, 나라는 존재란 무엇인 건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본 깔고서 있는 어떤 그런 또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등, 어, 진행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그 책의 제목이 마구닐로 새로 고침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마구닐로 새로 고침에 대해 이 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새로 고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터넷이 생기면서 생긴 용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부팅을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정보들을 새로 고침을 통해서 다시 불러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목차의 5가지의 이 내용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인터넷에 좀 의존하는 게 강하고 그리고 좀 새로 좀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 더 딱히 좋은 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네, 좀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을 좀 하고 있지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제목으로 펴는 것 같습니다. 지성님? 딱히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제 생각에는 여기는 첫 번째 소설의 제목, 그러니까 보통 단편 소설집 같은 거는 그 여러 가지 소설 중에 하나의 제목을 해가지고 보통 제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한 거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준, 지석이님이랑 같이 첫 번째 이 그 소설의 제목인 것 같고 근데 이 그러면 이 첫 번째 소설의 제목을 이렇게 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첫 번째 애가 이제 거의 인스타를 자신의 직업으로 하면서 인스타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인스타에서 세로 고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로 고침을 하면 이제 그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의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세로 고침이라고 한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진님. 저 비슷한데 첫 번째 이야기 때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새로고침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주인공이 성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얼굴을 새로 고치면 마구마구 그 성형 중독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마구마구 새로 고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은미님. 저도 딱히 큰 의미라기보단 그냥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설 이름 중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이 새로 고침을 따서 조금 더 종합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저도 보통은 아까 뭐 지도 원이 얘기했는데 단편 동화집 같은 경우, 단편 소설집 같은 경우는 그 소설들 제목들 중에 하나를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대표작 제목을 정해서 대표작의 제목을 정하거나 아니면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어떤 제목은 시선 끌기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하면 그냥 새로 고침이어야 되는데 왜 정작 안에 동화는 새로 고침인데 책 제목은 마구눌러 새로 고침인지 사실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새로 고침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성형수를 우리말로 바꾼 게 새로 고침인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석 2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야, 인터넷에서 그 새로 고침에서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 뭐 새로운 시작 뭐 이런 의미도 이제 갖고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뭐 들었습니다. 근데 마구눌러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래서 아까 뭐 하진이가 설명했나? 뭐 그게 가장 그럴듯하다고 합니다. 이 여기 성형 중독자가 어쨌든 이렇게 자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바꿔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편집자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구눌러 새로 고침 뭐 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또 더 생각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새로 고침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 주술사의 시간 뜬금사에서 우리는 식사를 합시다가 결국은 주인공의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 뭐 예를 들면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 해서 아까 말했듯이 늘 친구 때문에 전쟁 긋은 아이가 친구 없어도 괜찮아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고 주술사의 시간에도 저주 피해 의식에 저주에 사로잡혀있던 아이가 그것에서 벗어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합시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들이나 뭐 이런 관계들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새로운 우정을 이렇게 깨닫는 어떤 그런 부분들. 뜬금사에서 우리는 어쨌든 현재 지구 환경, 잘못된 지구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리셋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을 더 하려고 했는데, 하진이랑 질문이 겹쳐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3등. 저요. 민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 첫 번째 소설 새로 고치면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SNS에 보정이 많이 된 SNS 속 자신은 진짜 자신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인데 저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신을 찍은 거고 이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면 그건
누가 봐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석 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옛날에 그 스노우라는 앱을 통해서 뭔가 좀 사진을 찍는 걸 봤는데 좀 약간 고정 앱이거든요, 그게. 근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원본이 아니면 솔직히 뭔가 나 자신이라고 솔직히 사진 같은 것도 굳이 보정을 안 해도 조금 현실이랑 많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사진에 대해서 뭔가 선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준희님, 얼굴이 많이 달라져도 이 사진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 그냥 얼굴이 아무리 달라져도 나는 나니까 사실 뭐 진짜 나, 뭐 가짜 나,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나는 나니까 사진 속에 나도 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석 원님, 10개월 가능하면 그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요 그리고 그 애초에 저는 보정해서 애초에 자기 자신의 얼굴 사진은 제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부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항상 그래가지고 좀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진님, 저도 그 보정을 하는 사진은 솔직히 자기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플의 그냥 기능이니까 사실 어플의 자신이 원하는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맞춰 꾸민 거니까 자신의 얼굴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네, 뭐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쭉 해봤는데 사진이 소통. 아까 여러분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에서 사진의 역할이 소통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거 지석투구나, 이거 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본인을 봤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그럴 경우는 이렇게 소통에 실패한 거잖아, 사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하지만 사진이 소통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 뭐야, 자기 만족 또는 예술 작품. 내가 그 뭘 보면서 내가 감탄하는 거야. 이거 예뻐, 멋져, 좋아. 이렇게 감탄하는 거야. 예술 작품으로서 어떤 그런 성격을 갖는다라면, 그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 굳이 그걸 나라고 봐야 할 건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결국은 나라고 특정할 수 있는 남들에게 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 그런 점에서의 어떤 그런 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뭐 새로 고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주 이 그 주인공의 발상이 놀라웠어. 보정하고 내가 그 보정된 나로 내가 뭐 하면 된다고? 성형수술해서 보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진짜 아니냐? 어, 나는 그런 발상이 너무 놀라웠어. 너무 놀라웠어. 그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자기소개서에 미리 막 쓰는 거야. 이거 나가 아닌 막 그 보정된 나를 막 쓰는 거야. 그거 나서 내가 그렇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보면 나가면 되는 거. 그건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내가 뭐 박사하고 내가 뭐 연봉이 뭐 1억이고 막 썼단 말이야. 지금은 개뿔인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는 거야? 내가 박사 되고 내 연봉 1억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미래의 나를 단지 내가 좀 뭐야? 미리 끌어다 쓴 거 아니냐. 그거 다 진실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발상들이 있다는 거야. 어, 그런 점에서 성공한 에디슨과 실패한 황우석 박사 얘기 혹시 알아? 아니요. 황우석 박사 알아?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 그 생물학. 우리나라에서 네, 그 유전자 복제 쪽에 가장 어, 권위자였죠. 권위자였고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황우석 박사가 완전히 추락, 논문 뭐 이런 거 다 위조해갖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추락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그 황우석 박사 막 잘 나갈 때 한국인들이 막 젓가락을 해가지고 유전자 가위 이런 거를 잘 한다. 복제 기술이 뛰어나다 해갖고 막 완전히 그 상한가를 섰단 말이야. 근데 왜 선생님이 갑자기 거기다 에디슨을 갖다 끌어다 대느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하잖아. 에디슨 전구 발명의 이제 그 대표적인 일화가 2,000번 넘게 실험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비를 들어서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그럼 그 돈이 다 투자자들한테 받아, 투자자들한테. 그럼 그 투자자들한테 에디슨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야 돼?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이제 발명 다 했다라고 계속 뭐 한 거야? 뻥을 친 거야, 뻥을 친 거야. 그래갖고 그 투자자들이 참을성의 한계가 거의 99%에 이르렀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 애를 이제 뭘로? 사기꾼으로 이제 뭐 할 판이었어? 고발할 판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뭐 한 거야? 만들었죠. 성공한 거죠. 근데 쌤 지금 황우석 박사 얘기를 왜 하냐? 황우석 황우석 같았다는 거야. 자기도 그 기술의 어떤 그런 진척을 봤을 때 이제 곧 뭐 할 거란 거야? 성공할 수 성공할 있다고. 그래서 계속 성공했다라고 이제 뭐 한 거야? 뻥을 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자금을 계속 모은 거야. 자금이 있어야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정말 성과를 낼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 근데 그 것들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황우석 박사는 그 사건이 스캔들이 터진 거고 그렇지 않은 거. 물론 뭐 이걸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또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과연 뭐가 진실이냐. 미래의 진실을 끌어다 쓴 것은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현재의 진실만이 진실인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건 각자의 어떤 그 윤리관,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 윤리관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저요. 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첫 번째 이야기 새로 고치면서 이 주인공이 인스타에 거의 중독이죠. 거의 중독일 정도로 인스타에 광적으로 집착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뭐 한 가지에 진짜 몰두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에 진짜로 거의 중독이 돼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냥 저는 그 예전 막 요새는 뭐 그러니까 광적으로 집착하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되게 재밌어하고 되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요새는 그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요새 막 해리포터나 소설책 중에서 해리포터나 막 헝거 게임 같은 진짜 재밌는 소설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 진짜 광적으로 집착해가지고 맨날 그 책 들고 다니고 그렇게 읽는 게 좀 그런 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석투님? 저는 최근에는 약간 안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좀 옛날부터 무언가 쓸데없는 거 같은 거 좀 외우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좀 그런 거, 뭐, 옛날부터 약간 진짜 유치원 때도 구구단 외웠었고, 그때도 유치원, 네, 때도 막 구구단 같은 거 외우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거, 뭐 원주율 50짜리 뭐 이런 거 좀 외우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럼 지석원님? 어, 요즘은 거의 못하고 있는데 전에는 큐브에 집착했었고 그 약간 기본적으로 엄청 강한 건 아닌데 그 라면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먹는 거, 그 라면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거에 대한 집착이 조금 있습니다. 강하지는 네. 않은데 그게. 하진님? 저는 뭐 수집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 방에 산리오 이런 것들도 많고 지브리 관련된 거 수집하는 것도 그때그때 빠지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해리포터 지브리 여러 가지가 있던 것 같고 지금도 빠지고 빠진 상태입니다. 네. 고은미님? 저는
딱히 없긴 한데 방학하고 나서 갑자기 그 TV 예능 보는 거에 조금 꽂혀가지고 요새 예능을 좀 보고 있는 것 무슨 네, 예능, 그래서 같아요. 이야, 추천 좀 해줘봐. 무슨 예능이야? 아, 저 넷플릭스에 그 런닝맨이 시리즈 다 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런닝맨 보고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아닌데? 런닝맨이요. 런닝맨. 오, 네. 저 매주 일요일마다 봐요. 일요일 6시 반에, 6시 15분에. 아, 런닝맨 그 사람들은 지금도 뛰고 있어? 네, 재밌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옛날 게 재밌어요.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예, 저는 시기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교회 일에 미쳐서 막 했었고, 대학생 때는 또 이렇게 학생 운동한다고 또 막 그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고, 또 또 나와서는 또 그 독서교육 관련되어서 또 그 자료 만든다고 또 미친 듯이 살았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 뭐, 근데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중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서 지나면 또 이렇게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다던가 자신을 너무 이렇게 훼손한다던가 이런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마다 에너지를 이렇게 이렇게 균등하게, 균일하게, 늘 이렇게 잔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팍 썼다가 또 이렇게 잠잠했다가 또 힘을 팍 썼다가 이른바 변덕이 죽을 듯하다 해서 죽이 막 끓었다가 잠잠했다가 끓었다가 잠잠했다 이런 것처럼 약간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마다 그 리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약간의 막 열정을 갖고 있는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 중독 아닌가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공포감 그리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아, 뭐, 치료를 요할 만큼의 인품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은 열정 정도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음, 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그 현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 저 지구에서 이 갑자기 한순간에 인류가 싹 사라지고 인류가 이루어낸 모든 문명이 그러니까 문명이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닌데 작동을 멈춘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몇십만 년, 몇십억 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는 묻고 싶은데 저는 지구가 그래도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오래 지난다면은 그래도 언젠가는 그 원래 상태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이님.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본 영상이 있는데, 막 그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의 자정 능력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배출한 모든 막 환경 오염 물질이 한 몇 억 년 정도가 지나면 모두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몇 억 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인류가 없었던 시기에 자연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성은. 하나의 책 중에서 베르네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면 절대적인 지식 교과서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는 이 책이 약간 짧은 지식 같은 걸 모아놓은 책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순간에 인류가 사라진다면 지구는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1억 년 정도가 지나야지 이 인류에 대한 네, 인류의 흔적이 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1억 년 정도 지나면은 인류의 흔적이 사라지고 좀 자정 능력이 발동해서 그냥 그 인류가 없던 그 시기에 지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하진님. 저도 인류가 그래도 그 저희가 인류가 있었던 만큼
정도 지나면 그래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앞에 그냥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네, 은비님. 저도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인류가 없었던 제일 지구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네, 뭐 저는 질문 자체가 조금 의아한 그 부분들이 지구의 처음 상태라는 게 과연 존재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미 그러니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주 역시 인류가 탄생, 우주 역시 탄생을 한 거고 지구 역시 끊임없이 변화, 네, 공룡이 있던 시대에도 있었던 거고 지금은 공룡이 있던 시대에 공룡이라는 존재 자체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뭐 발자국 몇 개 정도 네, 찾아보는 거 왜, 그럼 뭐 그 발자국도 없어져야 되는 건가라는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라는 것들만 놓고 봐도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고 인류 역시 그 변화의 한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식 인간이 만약 없으면 지구가 돌아오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도 인류 자체를 지구의 일부분이 아닌 지구와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인류는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리고 그냥 네, 그 멤버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 축구팀에 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그 손흥민 지금 어디 리버풀에 있나? 어디지? 아니 저기 토트넘이요. 토트넘에 있는데 토트넘 팀이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지. 손흥민 선수가 있기 전에도 토트넘에 있었던 거고 손흥민 선수가 은퇴해도 토트넘은 계속 뭐해? 있는 거야. 단지 그 멤버 구성원이 바뀔 뿐이라는 거지. 지금 어쨌든 인류라는 그 멤버가 지구의 그 중요한 구성원인 거고. 근데 이제 어떤 축구 선수가 들어오면 그 팀이 잘 되기도 하고 같이 어떤 선수가 들어왔는데 아주 걔가 개판치는 바람에 분위기에 싸해졌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과연 이 지구의 좋은 멤버인가? 어? 우리 팀에 기여하는 멤버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만 이 그 선수 하나 때문에 과연 그 팀이 막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할 건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수가 대단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끝났어요. 다음은 다음 거야?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거의 다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 안 한 게 이제 식사를 합시다 얘기만 우리가 좀 안 해서 식사를 합시다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합시다라는 작품에서 그 제목 왜 식사를 합시다 제목이 지속 2? 그러니까 이 요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요리만을 가르쳐 주더니 애가 그 좀 요리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그 아버지가 대장암이었나? 그 말기여서 뭘 좋아하시는 들깨탕에 대해서 요리하는 그런 내용을 좀, 네, 이름에 담은 것 같아요. 제목에. 네. 여기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가 뭐 어디 가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그다음에 식사를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맛있게 먹을까 뭐 그런 걸도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삶의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뭐 대장암 말기의 사실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뭐 이 식사를 그러니까 아니 그 음식을 만들면서 겪었던 뭐 이야기들 그다음에 친구의 중요성 뭐 그런 것들도 되는 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선배님, 저요? 음, 이 주인공이 요리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니까 제목을 제일 중요한 주제인
이런 요리, 식사 이런 카테고리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일단은 이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심이 이제 막 같이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아버지 뭐 전에는 어머니의 역할이었던 뭐 요리가 다시 아버지한테로 넘어가고 이런 뭐 이렇게 해서 뭐 주제가 어쨌든 요리에 관한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식사와 관련된 게. 빠진, 요리를 기점으로 주인공이 요리를 배우고 하게 되면서 주인공이 깨달은 점과 그런 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제목을 요리와 관련 짓게 친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와 관련돼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라고 하는데 안 절대 먹죠. 안 먹자는 거야. 어? 맞아요. 우리가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라고 이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면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밥 한번 같이 먹자 왜 이제 뭐 언제 뭐 우리 차라도 한잔 할까? 아니면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차를 마신다. 술을 마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를 마신다라는 건 결국 이제 대화할 시간을 갖자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 술 한잔 먹자라고 하는 것들은 속 깊은 얘기를 나누자. 그래서 그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쌤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하면 또 부모에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술이라는 그 알코올이라는 작용이 사람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그 지금 정신줄 놓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긴장 속에 살면 내가 해야 될 얘기와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이걸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필터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술을 먹으면 취기가 올라오면 그 필터링이 그 기능이 약해져. 그래서 그리고 그 용기가 막 생겨. 그래서 지석이 너 인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소원했는지 알아 하고 평소 같으면 못할 그 얘기를 술술술 꺼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깊은 얘기를 뭐 하자? 나누자. 뭐 친밀감을 갖자. 뭐 이런 의미들. 또는 뭐 이런 것일 수 있어. 진짜 친한 친구는 이것도 좋은 얘기 아니야. 진짜 친한 친구는 같이 나쁜 일을 하는 거야. 같이 나쁜 일을 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잡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공동체야. 멸망 공동체. 그럼 이제 배신할 수가 없어. 내가 준이의 약점을 알고 있어. 준이가 내 약점을 알고 있어. 그러면 너가 내 약점 털면 나도 네 약점 뭐 한다? 턴다. 혼다. 우리 둘은 서로 뭐 할 수 없는 거야. 배신할 수 배신할 수 없는 없는 거야. 거죠. 술 한잔 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물론 뭐 술 먹는 게 뭐 이렇게 나쁜 일이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이제 식구라는 말 알아? 식구? 네. 식구가 뭐야? 그 한 집안에서 밥 먹는 사이.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식구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식구가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의미를 부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합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 그 대장암 수술에서 이제 유독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얘가 뭐 들깨 깨죽을 들이면서 이 아이 입장에서 식사를 합시다라는 것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거고 미래형으로. 또는 이 친구하고 이 아이하고 둘이 이제 요리를 같이 만들면서 이제 하는데 둘 사이에 엄청난 것까지 하여튼 둘 사이에 비밀이 밝혀지지. 과거의 그 엇갈림이 아, 맞다잖아. 뭐 이른바 뭐 신김밥 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 애가 왕따를 당해서 고통스러워 되는 거고. 또 이 주인공 역시 그 애가 뭐 애가 그 임대 아파트에 사내장 놀지 말라 했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이해를 왕따시키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쨌든 이렇게 한 방씩 매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거를 털어낼 수 있었던 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밥이라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있었다라는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품 식사를 합시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와. 뭐 요리의 매력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근데 이 현사의 모습은 정답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들, 문제 제기들, 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특별한 작품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는
글쓰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글쓰기 오랜만에 하네. 자, 이번 주 글쓰기 과제는 뭘 것 같아? 뭐죠? 뭐죠? 뭔가 약간 어, 이 책처럼 무언가 주인공의 성장에 관련된, 독서감상문이요. 어우, 지석 아, 9번이 맞췄어. 지석 2가 맞히려고 했는데, 지석 2 얘기가 너무 좋으면 선생님이 지석 2 얘기를, 뭐야, 따라가지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려고 했었는데, 아, 선생님 원래 생각은 지속 원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독서감상문. 그냥 어, 독서감상문에서 마구니로 새로 고침이라는 이렇게 여러 편의 동화가 있는 경우에 독서감상문을 쓰는 방법이 이 여섯 편의 얘기를 다 담아서 독서감상, 이걸 관통하는 이야기를 잡아와서 여러분이 독서감상을 쓰는 방법 하나 있어. 아니면 다섯 작품이 아니라 그중에서 몇몇 작품을 골라가지고 그거를 묶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 아니면 몇 개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방법도 있어. 아니면 아예 한 개 작품만 뽑아갖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한 개 작품만 뽑고 나머지는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쓰는 방법도 있어. 그 구성은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들도 괜찮고 아니면 어쨌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 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 감상문을 다음 주에 써서 함께 같이 읽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고 자 방학 즐겁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